안녕하세요. 월가의 미아들입니다. 오늘의 닥치고 성장주. 미국에서는 월세와 생활비가 급한 사람들이 혈장센터를 찾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흔히 피를 판다고 표현하지만 정확히는 피 전체가 아니라 혈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상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몇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개된 연구에서 추산한 2019년 미국의 유료 혈장 기증자는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이 한 해 동안 남긴 기증 기록만 약 5,350만 건. 단순 계산하면 한 사람이 1년에 평균 18번 가까이 혈장센터를 찾은 셈입니다. 그리고 최근 기증자 조사에서는 10명 중 거의 9명이 보상금을 기증 이유로 꼽았습니다. 미국에서 혈장 제공은 일부 사람들에게 선행만이 아니라 생활비를 마련하는 반복적인 수입원이 된 겁니다. 이 보상금은 전용 플라스틱 카드에 충전해서 제공됩니다. 반면에 약값이 너무 비싸서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고도 약을 포기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제약회사가 카드를 하나 제공하며 얘기하죠. 이 카드를 사용하면 약값 일부는 저희가 대신 지원하겠습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혈장을 제공하고 받은 돈이 들어오는 카드와 비싼 약값을 낮춰주는 카드. 둘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카드입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이 현실 뒤에서 돈을 굴리는 회사가 존재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토스나 삼성페이처럼 결제를 처리하지만 소비자 앞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회사. 오늘의 종목, 바로 페이사인입니다. 종목 코드 PAYS. 아마 이 회사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페이사인은 플라스틱 카드의 뒤편, 보이지 않는 결제 시스템 속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카드를 발급하고 돈을 충전하고 결제를 처리한 후 마지막 정산까지 책임집니다. 회사 이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돈은 계속 페이사인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순환하죠.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금융 톨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도 낯선 회사의 2026년 1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핵심 약값 지원 사업은 80% 넘게 성장했어요. 이 회사는 대체 무엇으로 이렇게 빠르게 크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대박의 기회를 안겨다 줄까요? 아니면 건강한 재료들이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된 비싼 주식일까요? 오늘도 10여 분 동안 이 회사의 정체와 장부 속 함정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숨은 성장주 이야기 좋아하시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시 소영주는 월가의 미아들. 페이사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결제 인프라의 곡괭이 장수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골드러시 때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은 대부분 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그들에게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 상인들이었죠. 페이사인이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혈장을 직접 채취하지 않아요. 물론 신약을 개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혈장센터와 제약회사 사이에서 돈이 오가는 결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남들이 금을 캘 때 페이사인은 곡괭이를 파는 겁니다. 이 회사는 돈의 흐름에서 두 개의 톨게이트를 세워 영업이익을 수금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첫 번째 톨게이트는 혈장 보상카드입니다. 미국에서 혈장을 제공하면 보상금이 전용 카드에 들어오죠. 교통카드나 기프트카드처럼 미리 돈을 충전해 놓고 그 금액만큼 사용하는 선불카드입니다.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비를 통장이 아니라 충전식 페이카드로 받는 셈입니다. 페이사인은 이 카드의 발급부터 충전, 결제까지 관리합니다. 같은 사람이 다음 주에 다시 혈장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에 돈이 또 들어옵니다. 카드를 다시 사용하고 거래도 다시 발생합니다. 거래가 반복될수록 페이사인의 수익도 반복되는 거죠. 돈 벌기 너무 쉽죠? 그렇기에 혈장 사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의 성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진짜 엔진은 두 번째 톨게이트입니다. 바로 제약회사의 환자 약값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미국의 약값은 살벌할 정도로 비싸거든요. 일부 신약은 한 달 약값 비용만 수백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환자가 돈이 없어 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도 치료 기회를 잃지만 제약회사도 매출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가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약값 쿠폰을 제공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약값 기프티콘인 거죠. 누군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주면 그 금액만큼 결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페이사인의 숨겨진 진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엄청 복잡하거든요. 누가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환자가 약국에서 얼마를 결제했는지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제약회사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계산하고 관련 업체들과 돈이 정확히 맞는지도 맞춰야 합니다. 수만 명의 환자가 수천 개의 약국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 청구와 정상 과정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이 일을 페이사인 같은 전문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페이사인은 카드를 발급하고 환자 등록을 관리하며 결제를 처리하고 마지막 정상까지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한 제약회사는 다른 업체로 쉽게 옮기기도 어려워져요. 환자 정보와 약국 결제망, 프로그램 규칙과 정산 시스템을 전부 다시 연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페이사인의 강력한 경쟁력이자 해자인 거죠. 그리고 이 약값 지원 사업이 2026년 1분기에 1년 전보다 80% 넘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혈장 사업을 넘어 회사의 가장 큰 성장 엔진으로 올라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어떻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익까지 잘 남길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손님이 늘어도 비용은 같은 속도로 증가하지 않거든요. 카카오톡을 생각해 볼까요? 사용자가 1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앱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지는 않습니다. 서버와 관리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사용자 수만큼 비용이 똑같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페이사인도 비슷합니다. 이미 구축해 놓은 결제와 정산 시스템 위에 새로운 약과 프로그램을 추가합니다. 새로운 환자가 들어오고 거래가 늘어나도 시스템을 매번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손님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서서히 늘어나는 거죠. 그 결과로 매출보다 이익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실제로 2026년 1분기 페이사인의 순이익률은 약 19%였습니다. 매출 100달러를 올렸을 때 약 19달러가 최종 순이익으로 남았다는 뜻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실제 이익까지 남기고 있는 겁니다. 적자를 감소하면서 외형만 키우는 성장주와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숫자에 밝은 분들은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생길 거예요. 이 좋은 숫자가 혹시 장부 속 착시는 아닐까? 그래서 성장주는 스토리만으로 투자해서는 절대 안 돼요. 장부를 열고 숫자가 진짜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받고 끝까지 다 사용하지 않은 적 있으시죠? 몇백 원, 몇천 원을 남겨놓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선불카드 사업에도 비슷한 수익이 있습니다. 카드에 들어간 돈을 소비자가 끝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뒤 카드 운용회사가 그중 일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업계에서는 이것을 브레이키지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안 쓰고 남은 카드 잔액에서 생기는 수익입니다. 이 수익은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마진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의심해 봤습니다. 혹시 페이사인의 높은 이익률도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액으로 부풀려진 것 아닐까? 그래서 공시를 직접 확인했어요.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2026년 1분기 브레이키지 수익은 약 11만 2천 달러, 전체 매출의 약 0.4%에 불과했거든요. 게다가 이 수익은 핵심 약값 지원 사업이 아니라
별도로 운영하는 기프트카드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즉, 1분기 마진 상승을 카드 잔액으로 만든 착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오히려 수익성이 높은 약값 지원 사업이 빠르게 커진 것이 이익률 상승의 핵심이었습니다. 의심하고 장부를 열어봤는데 오히려 회사의 실력이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심은 결과가 달랐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표만 보면 페이사인은 2026년 1분기에 영업으로 약 1,879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어요. 페이사인은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뒤 그중 일부를 약국이나 다른 서비스 업체에 다시 전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분기 말에는 돈은 먼저 들어왔지만 아직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스냅샷만 보면 회사 통장이 두둑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돈 전부가 페이사인 몫은 아닌 거죠. 잠시 동안 회사 통장을 거쳐가는 고객 자금이 섞여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쓰지 않은 카드의 잔액은 실적을 부풀린 착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 현금 흐름에는 잠깐 거쳐가는 고객 자금이라는 시점에 착시가 있었던 거죠. 채널 게시판에서 우리 종목의 수익률을 확인해보세요. 다른 업체에 전달할 돈의 시점 차이를 제외하고도 본업에서 실제 현금이 꾸준히 남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시장이 이 회사의 성장을 의심했던 얘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2026년 초 주가가 약세를 보이던 시기에 시장은 인공지능으로의 대체를 걱정했어요. AI가 결제와 정산 업무를 자동화하면 이런 중간 수수료 회사는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지만 페이사인이 하는 일은 단순히 엑셀 파일을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우선 은행과 카드망을 연결해야 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도 완벽하게 지켜야 하죠. 또한 제약회사마다 다른 프로그램 규칙을 적용해야 하고 금융규제를 준수하면서 실제 돈이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AI가 업무 효율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이 복잡한 금융 인프라 전체를 AI로 대체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오히려 AI를 잘 활용하면 직원을 늘리지 않고도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미국 정부의 약값 정책이었습니다. 정부가 약값을 대폭 내리면 환자 약값 지원 카드도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건 충분히 우려할 만한 시나리오예요. 약값과 환자의 부담금이 크게 낮아지면 제약사의 약값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줄어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미국 의료제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험회사와 환자의 계약에 따라 수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거든요. 쉽게 말해 같은 약도 보험 종류와 환자 상황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모두 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약값이 내려갈수록 제약회사가 더 정교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시장의 두 가지 우려사항 속에서 3월 연간 실적 발표의 뚜껑을 열자 분위기가 180도 돌아섰어요. 페이사인의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가했고 2026년 전망도 강하게 제시했거든요. 이날 주가는 30% 넘게 급등했습니다.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다 실제 사업이 훨씬 견고하게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숫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진짜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규제입니다. 약값 지원 프로그램이 핵심 성장 엔진인데 정부가 지원카드의 사용 방식 자체를 강하게 제한하면 가장 잘 나가는 사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성장을 만들어준 약값 정책이 바뀌는 순간 가장 두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과 파트너 쏠림이에요. 제약사업 매출이 소수 대형 고객이나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다면 계약 하나가 바뀌는 것만으로 실적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만 볼 게 아니라 그 성장이 여러 고객에게서 골고루 나온 것인지 한두 개 초대형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끌어올린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찜찜한 신호도 있습니다. 2026년 5월 26일과 6월 1일 페이사인의 운영 담당 부사장 조앤 허먼은
두 차례에 걸쳐 총 51,736주를 매도했습니다. 매도 금액은 약 39만 2천 달러였습니다. 회사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내부자는 왜 주식을 팔았을까요? 다만 이 거래를 무조건 나쁜 신호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두 거래 모두 실적을 보고 갑자기 결정한 매도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9월에 미리 설정한 자동 매도 계획에 따라 실행됐습니다. 또 주식을 판 뒤에도 80만 7천 주가 넘는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등지고 보유 주식 대부분을 처분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여러 임원이 함께 매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당장 차를 세워야 할 빨간불이라기보다 룸미러로 계속 확인해야 할 노란불에 가깝습니다. 다만 앞으로 다른 임원들까지 매도에 나서거나 이런 거래가 반복된다면 신호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아직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고품질 분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을 해볼까요? 그래서 페이사인 주식은 지금 싼 걸까요? 아니면 좋은 실적이 가격에 이미 다 반영된 걸까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크게 갈립니다. 비싸다고 보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고 성장률이 조금만 낮아져도 높은 평가가 무너질 수 있다. 매출 성장률이 50%에서 20%로 내려가면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주가는 크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나빠진 게 아니라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덜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직 비싸지 않다고 보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자를 내는 껍데기 회사도 아니고 매출이 빠르게 늘면서 이익률까지 좋아지고 있는데 일반 결제회사와 같은 잣대로 가서는 안 된다. 실제로 페이사인은 매출과 이익이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 부담도 크지 않고 제약 프로그램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회사라면 높은 평가를 받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양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릴까요? 성장주의 가격은 결국 딱 하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빠른 성장이 얼마나 오래 이어지는가? 오래 이어진다고 믿으면 지금 가격이 싸게 보이고 곧 꺾인다고 보면 비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질문은 지금 PER이 몇 배냐가 아닙니다. 약값 지원 사업의 고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되느냐입니다. 그 답은 다음 실적에서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제 기준으로 약값 지원 사업이 최소 30%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하는가. 신규 프로그램 수와 처리한 청구 건수도 함께 늘어나야 합니다. 이 엔진이 빠르게 식으면 성장주의 핵심 이야기가 흔들릴 수 있어요. 둘째, 제약회사에서 받아 다른 업체에 전달할 고객 자금의 시점 차이를 제외하고도 본업에서 실제 현금이 꾸준히 남는가. 영업 현금 흐름 총액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내부자 매수가 새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계획된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다른 임원들까지 매도에 동참하는지. 이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페이사인은 이야기만 그럴듯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미국의 혈장 보상과 환자 약값 지원이라는 비슷하지만 다른 두 시장에 보이지 않는 결제 톨게이트를 깔아놓은 진짜 흑자 성장 기업입니다. 매출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함께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성장이 증명됐다고 해서 현재 주가까지 무조건 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성장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그리고 회계상 숫자가 아니라 실제 현금으로 꾸준히 남는지는 아직 증명해야 할 숙제입니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페이사인은 충분히 추적할 가치가 있는 흑자 성장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어떤 가격에도 사도 되는 완벽한 주식은 아니기에 앞으로 약값 지원 사업의 성장률과 진짜 현금 창출력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페이사인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결제 인프라의 보석일까요?
아니면 좋은 실적이 이미 가격에 충분히 반영된 비싼 성장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판단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으로 이름도 몰랐던 회사 하나가 한눈에 들어오고 성장주의 장부를 한 겹 더 깊이 보는 기준이 생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월가가 외면한 숫자 뒤의 진짜 이야기를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언제나 차가운 숫자로 팩트 폭행을 날려주는 월가의 미아들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 빅테크 말고 성장주